북한의 비난과 도발 수위가 선을 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렵게 회복된 남북 신뢰 관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누구보다 남북 관계에 열정을 쏟아온 문 대통령의 실망도 큽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추가 조치를 또 예고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인내심을 강조하던 정부가 어제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 모두 한 목소리로 강력 대응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강요된 선택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강요된 선택이다. 저는 이미 북한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는 게 지금 저 폭파하는 거죠, 사실은. 저게 사실은 임계점을 넘은 겁니다, 인내.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전단 같은 경우에도 뭐 일각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추진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또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물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자고 그랬는데 저걸 폭파했거든요. 네. 정 복구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까지 계속 인내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격을 당한 그것도 제1부부장이면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치면 뭐 차관 정도밖에 안 되는 급이거든요. 차관 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 직접 대통령을 비난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인내했다가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향후에는 북한의 대응 조치에 따라서 우리의 실질적인 강경한 조치들도 예상이 됩니다. 예.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강요된 부분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북한 오늘 또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논평을 낼까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뭐 공식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만 노동신문 내용을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조치는 상상을 뛰어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충격을 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내놓을 얘기는 다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단계 더 긴장을 고조시킬 때는 또 다시 내겠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내놓은 얘기가 다 실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군을 재배치하고 GP를 다시 재무장하고 서해에서 군사훈련하고 여기까지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폭탄 선언이 따로 나올 거라고는 이제 생각이 안 되는데 김여정의 저런 얘기가 사실 그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 남북 관계를 잘해보려고 했지만 이 개성공단에 있는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는 그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산권을 침해한 거 명백히 침해하고 또 그걸 자랑 삼아서 막 이렇게 그 잘했다는 듯이 하고 거기다가 우리 국가 원수의 발언을 아주 몰상식한 수준으로 저 같으면은 그런 상스러운 얘기는 제 입이 들어와서 안 할 것 같은데 완전히 좀 도를 넘었어요. 굉장히 근데 길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각오하고 하는 얘기다. 각오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북한의 일련 행동의 뒤에는 전략적 결단이 있었다. 더 이상 남한하고 말로써 해봐가지고는 아무 진전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충격요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 이거 정도는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김여정이 나선 단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부분은 남아있지만 김여정에게는 지금까지 남한하고 너무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북한에서는 자아 비판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너가 지금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너가 한 정책이 결국 이렇게 화를 불렀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는데 김정은의 동생이니까 봐줘서 너가 앞장서서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강하게 남한의 그 수뇌부를 비판해봐라. 그래서 김여정은 자기의 죄를 씻는다는 심정으로 아마 그 격한 소리들을 토해낸 게 아닌가. 이게 전략적 결단이고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발언과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같은 것들이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가장 큰 거군요. 저는 내부용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김정은이 뭐 처음부터 대남 화해 전략이나 트럼프와의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한 2년 전부터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뭐 화염과 분노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인내심에 인내심을 발휘해서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끌어들였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게 해주고 판문점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그 결과로 김정은이 비록 자기가 끌려왔지만 김정은은 예. 자기 스스로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간다 그러고 왔잖아요. 예. 근데 결과가 참담했다 그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화 자체가 큰 성과지만 북한은 평화는 성과가 아니거든요. 경제가 나아지고 주민들이 뭐 먹고 살 게 생겨야 되는데 별로 생긴 게 없는 거죠. 결산을 해보니까 야 이대로 가다가 나 몰라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일단 미국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치기로 하고 일단은 남한을 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남한을 침으로써 미국에게는 그 한국에게 그 과제를 주는 거죠. 미국을 설득해서 다시 과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려면 한국 정부가 비장의 결단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다시 와라.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저렇게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닌가. 북한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4일 대남 비난 발언 시작한 이후에 예. 계속 속도감 있게 지금 비난 성명,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오전에는 뭐 담화, 발표, 뭐 논평 해가지고 한 5가지 형태로 이런 비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북한이 뭔가 벼랑 끝에 몰렸다.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상당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내부를 보면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 성장 예상이에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거고 2017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3.8%입니다. 2018년이 마이너스 4.1%고요. 작년에만 1.5% 깜짝 성장을 했는데 그건 자연 성장도 안 되는 거고요. 바닥 효과라고 봐야죠. 이걸 정리해 보면 고난의 행군기하고 동일합니다. 고난의 행군기에 수십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거든요. 거기다 올 봄에 중국에서 비료가 안 들어왔어요. 차단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그다음에 지금 비는 뭐 거의 몇 년째 잘 안 오고 있고요. 가뭄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농촌 지원이라고 도시에 있는 학생이나 사무원들이 농촌에 지원 가지 않으면 모내기가 안 돼요. 네. 근데 코로나로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심지어는 학교는 6월 4일 날 개학했는데 그 전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농촌 지원은 나갔답니다.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그럼 가을을 예상해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5월 말에 당 중앙 군사위원회를 개최했죠. 거기서 아마 군사적인 조치가 논의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8일 날에는 정치국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에 보면 별 의제가 없고요. 눈에 띄는 의제가 평양시 생활보장대책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 얘기는 뭐냐? 평양시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 예고한 것들을 보면 오늘 노동신문 아침에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의 과실한 어떤 정론인데 여기에 연락사무소 파기한 게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스테이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1단계 스테이지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예고한 건 연락사무소 폭파, 그다음에 지금 비무장지대, 개성 금강산 비무장지대 폐기된 지피의 병력 진출, 그다음에 군사훈련 여기까지는 예고가 됐어요. 6월 4일 김여정 담화에서 연락사무소는 이미 폐기를 선언했고요. 근데 그게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그다음에 9.19 남북 군사합의가 될지 그랬으니까 이건 다 아직 1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지금 나온 것까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병력 진출, 금강산, 개성 이미 나온 얘기까지 다시 훈련, 할 거고. 그건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1단계고요. 제가 걱정했던 건 NSC가 이제 처음으로 강한 반박 성명을 냈거든요. 그럼 김여정 담화가 다음 날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들어있지만 다음번 행동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가 1단계 행동, 예고된 데까지는 갈 겁니다. 앞으로 상상을 뛰어넘을 조치라는 건 이걸 좀 어떤 북한에서 얘기가 나올지 주목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가 2008년을 넘어서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제 오후에는 급작스럽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퇴 표명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뭐 저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뭐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실기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아직 수용 여부 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 이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걸까요? 사의 표명. 글쎄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 장관님들 보면은 여간해서 사표 안 내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저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건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예. 참 제가 보기엔 좀 딱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에 그 2월 달에 그 하노이에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없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경색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장관이 돼서 이 상황을 좀 개선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서 쌀 5만 톤 지원 이것도 어렵게 이제 결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5만 톤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북한한테 그 퍼주기를 하냐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5만 톤 주는 것도 이렇게 그 굉장한 결단이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5만 톤이 아니라 한 20만 톤을 차라리 20만 톤 정도 준다 그랬으면 북한이 조금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가가지고 그 뒤에 나온 얘기가 중국이 100만 톤을 준다는 얘기가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참 중국 애들이라는 건 안 되죠.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외교적으로 베풀면서도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이 아무리 미워도 중국에게 그 관계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5만 톤 주는데도 민주국가이기도 하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지원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겨우 5만 톤 받으면서 우리가 뭐 무슨 거지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법하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금년 들어와서도 개별 관광 같은 것도 해서 뭔가 돌파구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게 다 안 된 것이 미국이 결국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 또는 원칙적인 자세로 북한의 비핵화를 선비핵화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를 먼저 얻어내야 미국도 좀 하겠다라는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제일 좀 아쉬운 거는 그 미국에게 당당하게 지금 한반도에서 도대체 비핵화를 하려는 거냐 안 하려는 거냐. 비핵화를 하려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엄혹했다라고 하는 대북 제재를 조금은 풀어주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어디까지 비핵화할래? 내놔봐. 그래가지고서는 사실상 선비핵화 쪽으로 해서 그것도 조금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한미 워킹그룹 회의라 그래가지고 뭐 대북 지원 우리가 단독으로 좀 하겠다 그러면 사사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좀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와도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하느냐? 그게 그렇게 하려면 국내의 많은 반발과 한미 관계에서 상당한 좀 불협화음 같은 걸 내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차기 장관도. 예.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도 좀 부상하고 있어요. 김병기 민주당 그 간사 국정원 출신인데 북한 내부 동향이 10월부터 감지가 됐는데 대통령에게 조금 희망 섞인 보고만 한 것이 아니냐? 보고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이걸 좀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요. 하노이 실패 이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예고하죠. 연말까지 협상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김 위원장이 리설주 김여정 데리고 백두산 소위 군마 행군을 해요. 백마 타고. 그건 뭐냐면 이제 그때 결심을 굳혔겠죠. 올해 새로운 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요. 아마 마지막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본인이 설정한 마지막 그 임계점은 3월 4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코로나 친서죠. 코로나 위로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거든요. 그때 뭐 내용도 사실 구구절절히 뭐 남녘 동포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조용히 응원하겠다 이런.
그렇게 보면은 이미 작년 말부터 이상 징후는 있었겠죠. 예. 이상 징후는 있었고 이번에 15일 특사 파견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파견하려고 했던 것도 16일 날 폭파한다는 우리가 그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징후는 충분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뭐 사망설까지 김 위원장 4월 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김현철 장관이었어도 저도 아마 사의를 표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신 것 같고 아마 청와대와 의중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사의 표명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사의 표명을 하셨을 거고 청와대도 아마 고심 끝에 그 의사를 존중했을 개연성이 있죠. 네. 백두혈통 남매가 백마를 탈 때부터 이미 뭐 감지가 된 이런 그렇게 부분이 봐야죠. 있다. 예. 자, 앞으로 정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교체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이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적절한 시점으로 보면 임기를 절반으로 나눠서 임기 후반부를 이제 다른 새로운 분들로 이제 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미 넘어섰거든요. 넘어섰고 이분들이 사실 큰 대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태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이제 온 건데 물론 거기에 또 이제 반박하시고 싶은 분들은 미국이 그렇더라도 핵을 만든 게 잘못됐으니까 핵을 폐기하는 쪽으로 갔으면 미국도 그렇게 했겠냐 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베스트 카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임기 후반부에 새로운 진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관이 그만뒀다라고 실질적으로 더 장관보다 더 그 윗선이라고 저는 보이는 이 두 분을 장관 경질한다라고 이분을 갈아야 되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는 통일부 장관을 정치인을 막강한 그 정계의 영향을 가진 정치인을 임용을 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좀 더 소신 있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체제. 정치인이라면은 어떤 분이 적합하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여러 분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송영길 씨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외무위원장이 됐으니까 외무위원장을 장관시키는 건 좀 그렇지만 본인은 강력히 희망했던 뭐 이인영 의원도 있고요. 뭐 여러분 우상호 의원도 있고 그 민주당에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이 계신 분 중에 뭔가 역사에 큰 그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정치인 중에 꽤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또 모르죠. 청와대에서 장관 그냥 연임시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교체한다면 정치인 쪽으로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뭔가 조금 더 과감하게 정책을 지금은 그런 그 정치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말을 더하면요. 조명근 장관은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4.27부터 문을 열었고 상황을 관리했어요. 근데 김현철 장관은 학자죠. 학자인데 김 장관에게 바랬던 건 조명근 장관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역할,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사실은 김 장관을 앉힌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쉽지가 않았죠. 그러면 관료도 그다음에 학자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도 홍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럼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이번에 주목할 부분이 뭐 김여정 부부장이나 북한이 뭐 금도를 넘어서서 지금 공개를 했지만 특사 파견을 그 특사를 연락한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서훈 김영철 라인일 거예요. 제 추정입니다만 지금 이 그림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여기까지 왔을 때 북한과의 연락선은 있고 그 선이 중요하게 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교체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사이가 곧바로 연쇄적인 그 대북 라인에 있어서만큼은 교체로 가기는 어렵고 특히 서훈 국정원장 라인은 지금 사실은 살아있는 유일한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인 거는 통일부 장관이 만약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정치인 출신이 갈 수도 가능성이 있다. 높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 어제 그 전직 통일부 장관 원로들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했을까 걱정이다.
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 항상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필요하신 건데 사실 대통령 당신도 굉장히 놀랬겠죠. 예. 왜냐하면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통령의 딸 정도 나이밖에 안 됐고 그 아주 뭐 다람쥐처럼 뛰어다니면서 사실 귀여운 행동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와서 문 대통령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막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렇죠. 저속한 말들로 막 비난하고 결심한 듯이 저는 그 속에는 아마 김여정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서와서 자아 비판해야 되는데 그거를 봐주는 대신에 너가 앞장서서 너의 죄를 씻어라. 그러니까 앞서 너가 얘기했듯이. 문 대통령을 예. 부인해라. 그러면 너의 과거의 대남 친선 사절로서의 저 잘못은 용서가 될 것이다. 뭐 이런기 때문에 정말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말폭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뭐 생각도 그런지 듭니다.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미 임계점은 넘은 발언들이 너무 넘었죠. 그래서 예.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 수석이나 강력하게 예. 대응하고 모든 것에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정도를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예. 방침을 바뀌었고 이를테면 9.19 군사합의를 깨면 우리 군에서는 북한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또 통일부 차관은 그 공동연락사무소라는 건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진 건데 대한민국의 국고를 축낸 것이다. 재산권을 침해한 거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고위공무원들의 태도죠. 예. 어제 박지원 전 의원이 이 오찬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YTN에 어제 출연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특별히 얘기를 하신 것 중에서 저도 몰랐던 사실은 예.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했고 예.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은 그 방법에 대해서 예. 동의를 했지만은 꼭 그 미국 정부가 탑다운이 아니더라고요. 밑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남한, 북한, 미국 정상 간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좀 왔었던 측면이 강한데 본인도 놀랐는데 미국은 꼭 이 톱다운 방식이 아니더라. 여기서 좀 막힌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그 하부 스텝이 힘이 셉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재무부는 재무부 나름대로 제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해도 안 됩니다. 시스템 예, 자체가. 시스템이 돌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뭐 전해드린 얘기입니다만 예.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는 뭐 그 용어를 제가 전달할 수는 없는데요.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그런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히 보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으니까 시작이 된 거죠. 예. 뭐 문안에 나오잖아요. 완전한 비핵화라고. 근데 그 약속은 아마 확실하게 한 것 같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에 나섰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모든 비핵화 협상에서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딱 6글자밖에 없어요. 완전한 비핵화. 예. 요 글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도 없고 언제 한다도 없고 또 판문점 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6글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이 들어간 게 9.19 평양 공동성명이거든요. 영변, 핵단지, 영구 폐기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하노이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려운 역할을 하셨겠죠. 그걸 견인해내는. 그리고 평양 다녀오시고 나서 바로 이틀인가 뒤에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거든요. 예. 때. 그리고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회담이 열렸는데 이제 거기가 패착이죠. 왜냐하면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가서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내 분위기가 그렇다면 가지 말았어요. 가지 말았어야죠. 거기 가서 그 현장에서 단판 짓지 않거든요. 그 복잡한 예. 비핵화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렬이 되면서 이제 이 탑다운이든 바텀업이든 모든 시스템이 헝클어졌고 김정은 위원장의 불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불신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코건 변호사에 대한 자신을 비난하는 청문회가 의회에서 열리니까
세계나 미국 국내의 여론의 주목을 돌린 측면이 그 있다. 하노이 쪽으로 하려고 갔는데 그 호텔 방에서 TV를 켜보니까 자기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하는 걸 거의 비춰주지도 않고 내내 코온 변호사 자기 그렇죠. 욕하는 미국 것만 방송, 비춰주니까 예.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지금 조 박사님도 잘 얘기하셨지만 미국 국내에 참모들뿐 아니라 예. 미국도 우리처럼 여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북한하고 좀 대화를 하는 측이었잖아요. 과거에 보면. 그런데 클린턴도 그랬고 뭐 오바마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강경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근데 공화당이 부시나 뭐 이런 사람들 강경하게 하잖아요. 레이건이나. 근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들면서 크게 이걸로 자기의 인기를 막 얻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막고 나선 거예요. 낸시 펠로시나 조 바이든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외 협상파라고 전 보는데 이게 트럼프가 공을 세우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도 낸시 펠로시를 만나서 설득을 하시는데 도저히 뭐 이게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게 잘못하면 한 건을 올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국내 정치적 요인이.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도 정말 안타까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비핵화 합의를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 미국 내부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 이렇게 트럼프 실천적으로까지 대통령이 일부 제재를 풀어서 비핵화를 하려고 해도 미국 내에서 이게 그렇죠. 용인이 미국 안 내 된다. 메커니즘이 이거를 많이 방해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군요. 거기서요. 지금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요. 그건, 네. 그건 기본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난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회담 성과 없이 돌아갔을 때 미국에서 욕 안 먹었어요.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국내 미국 그렇죠. 국내 여론은 그런 분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고 가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합의를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참모들이 만들어 놓은 애매한 합의를 가지고 가서 합의할 생각이 있었을 리가 없죠. 예. 그러면 가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간 건 지금 우리 홍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본인의 하노이 회담을 할 정치적 때 입지를 뭔가 CNN 돌파하려는. TV를 보면 화면이 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예. 하나는 코온 변호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의회에서 폭로하는 그걸 더 많이 봤죠. 예. 그리고 이 하노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 불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불신이 싹트는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예.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킨 게 원인이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그 충격과 불신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여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여진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은 이런 상황인데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으로 한미 간 북핵 협상 협의체죠. 한미 워킹 그룹을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홍익표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단순히 유엔 제재를 허가받는 일종의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지 않았냐라는 자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이 애초 2018년 11월에 만들어졌을 때 가졌던 애초의 기능을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재점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이라든지 네.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그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나 당국 간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조치들을 할 때 그 한미 워킹그룹은 다 이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워킹그룹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상옥으로 돼 있는 이 워킹그룹 구조를 이제는 이 문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홍현익 박사님. 네. 이 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20일에 공식 출범을 했는데 오히려 문제를 풀려고 만들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여당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야 되고 자기가 남북 관계에 의해서 끌려가서 자기가 원치 않는 거를 하고 싶지 않고 예. 또 그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참모들이 상당히 그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을 불신하면서 뭔가 북한이 행동하는 걸 확인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북미 간에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그걸 도와준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경협을 해서 나가는데 뭐 할 때마다 미국에서 자꾸 뭐 참모들이 이런 뭐 안 된다 막 나오니까 그걸 좀 수면 아래로 좀 정돈하기 위해서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예. 만들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경협은 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무슨 타미플루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의약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지원하려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도 다 허락을 받고 하려고 가는데 이제는 유엔군사령부에서 그거는 싣고 가는 운반 수단으로서의 트럭은 넘어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손으로 들어갑니까? 그 많은 의약품을. 그러니까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렇게까지 그 대미 추정적이면 우리 필요 없다. 안 받아도 우리 죽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깨지고 예. 또 뭐 철도 뭐 조사하러 가는데도 철도는 북한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순기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도 하나의 수레바퀴로서 이것도 돌아가고 북미 관계도 돌아가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이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기능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 이제 없애야죠. 예. 제가 볼 때는 없애는데 지금 없애면 또 얼마나 지금 북한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데 예. 북한이 저러니까 이 시기에 그걸 없앤다. 그럼 북한의 굴종하는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진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경협을 해서 기업도 살리고 호혜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평화 통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생각하면 결국은 그 정도는 각오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여권에서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 비대위에서도 나오고요. 김여정도 담화에서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서 바쳐왔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 한미 워킹그룹을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이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복잡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북 제재는 엄연한 현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통일부가 없앨 수는 없고요. 그건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애기는 어렵고 결국 통일부가 빠지느냐 아니냐 요 고민은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외교 라인 차원에서 지금 북핵 협상은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제 국민 여론이 반으로 갈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국력이나 아니면 어른스러움이나 여러 가지 예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른이면 북한은 유치원생 수준이거든요, 협상이. 근데 어른이 어른 방식으로 유치원생하고 협상할 수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고 유치원생이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그런 딜레마를 고려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오는 대로 뭐 국제 규범을 강요하고 적용하고 예. 나중에 이제 유치원생이 크면 알겠죠. 그러나 지금 하는 저런 일들을 보면 지금 화면도 그렇지만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감정적이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나오는 행태들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기에 맞는 그렇지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런 인내와 인고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원론적으로는 뭐 혼내면 혼내고 그다음에 필요한 벌 주고 그러면 쉽겠죠. 예. 그러나 지금 지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는 한국에서 폭파됐거든요. 미국에서 폭파 안 됐어요. 예. 북미 관계 나쁜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 피해는 우리한테 다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중요하죠. 그러나 그 동맹을 강조해봤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일방적으로 병력 철수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고 틈만 나면 카드를 꺼내들고 방위비 협상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미동맹 중요하고 앞으로도 미국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한미동맹에만 한미관계에만 모든 걸 의지한다고 그러면은 그 미래를 우리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선도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작은 게 있습니다. 것부터 찾아보면.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예. 지금까지.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방문. 이러다 보니까 이 워킹그룹이 지금 뭐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 대북 규탄 뭐 발언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자꾸 북미 관계보다 앞서가는데 요번에 그 상징 중에 상징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거를 박살을 북한이 내니까 네. 아, 남북 관계가 이제 앞서가는 일은 없겠구나.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국가가 순수성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그냥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은 사실은 거기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아, 이거 남북 관계도 진짜로 잘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아주 거칠해적인 성명만 내고 남북 관계 개선을 우리도 바란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같이 가야 된다. 결국 하나만한 얘기를 예. 하는 정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별 관심 보이지도 예.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결국은 지금 안보적으로 동맹도 미국이고 대북 관계도 미국이 우리가 좀 앞서가는데 아주 싫은 내색을 하면 또 우리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러 가는 건데 네. 또 반은 또 특사 역할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은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진짜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계속 갈 때까지 가서 정면 대결하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예. 따라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미국도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마냥 미국한테 유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결국은 SLBM도 뭐 쏜다든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까지 할 동향을 보이면 트럼프의 상당한 표가 날아갈 거란 예.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둘러서 표현하면 시간이 결코 미국 편만인 건 아니다. 예. 따라서 아마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북한이 네.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걸 그럼요. 테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아직 공식 뭐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사실 어제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 그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북한이 사진에 의해서 영상도 아주 꼼꼼하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런 뭐 행보에는 다 속뜻이 있겠죠. 당연하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가를 했을 거고요. 그러나 본인은 이제 악역에 나서지는 않는 거죠. 예.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충격 이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을 한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이 하노이 끝나고 나서 4월 달에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 표현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보면 김 위원장은 악역은 김여정 제1부부장에 맡겨놓고 지금 정상 외교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의 도발의 특징을 보면 지금 계속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연평도 포격 같은 거 예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로 파탄을 내려고 지금 저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연평도 포격입니다. 지금 남측 당에 직접 전투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조만간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때 만일에 김 위원장이 동일하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오랫동안 복원이 불가능하고요. 김 위원장이 이런 침묵 모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어제 신문입니다. 노동신문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이제 해당한 값만큼 계산이 톡톡히 되어야 종결될 수 있다. 종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자기들이 이제 화풀이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왜냐 지금 모든 얘기가 이 말이 아닌 실천 행동에 나설 걸 당국이 오고 이 얘기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의도 뭐냐 말로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가져와라는 얘기거든요. 네. 끝낼 거면 이렇게 말 안 하죠. 끝났다 이제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 모드는 나름대로 정상 외교의 카드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예. 봐야죠. 김정은 위원장이 말은 아끼고 있는데 고려항공 전용기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이 가는 방향 때문에 이게 또 미사일 발사 시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산에서 예. 태어났고 원산이 자기 휴양지도 있고 그러니까 쉬러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지금 지역에 평양에서 함경남도 유덕까지는 위치가 확인이 된 거고요. 그 이후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거죠. 네, 근데 뭐 예. 거기 어디 산업시찰을 갔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지대함 미사일 실험도 자주 하고 또 미국이 꽤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잠수함 새로 이제 더 크게 만들어서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물속에서 2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더 큰 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 수중 사출 시험 뭐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이것이 이제 더 큰 잠수함이 완성됐다는 거를 과시할지 아니면 수중에서 발사한 거를 실제로 뭐 모의 실험이지만 실제 거리는 안 가도 고각으로 발사한다든지 해서 그 발사하는 실험을 할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기가 그쪽으로 날아갔으니까 한번 추측을 해본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안 탔을 수도 있어요 또.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1단의 수수는 저거보다는 일단 저 GP의 재무장화라든지 뭐 이 GP를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를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예견돼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만약 한다면은 우리보다도 미국을 겨냥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그 해안까지 가서 쏘면은 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핵무기를 쏠 수 있으니까 그건 미국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가는 방향이 이제 신포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잠수함 기지가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여기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신문기를 개발했을 때 이걸 공개하는 게 아니야 이런 해석이 신포에 나오는데. 마양도라는 잠수함 기지가 있거든요. 예. 인근에. 거기가 이제 잠수함 건설 시설도 있고. 근데 저는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전략적인 도발 부분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게요. 우린 유도탄 사령부, 미사일 사령부가 합참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총참모부 밑에 전략군이 없어요. 이 미사일 관리하는 전략군이 예. 친솔 부대 그러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그 명령은 총참모부에 내렸거든요. 군사 도발은. 그 전략군의 명령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대선에 어려움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해주길 기다린다라는 그런 루머 같은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 기지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전문가들도 나온다. 전문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태평양에 미 항모 전단이 3개가 와 있습니다. 예. 이게 중국 압박용이라고들 생각하지만 네. 지금 한반도에 계속 정찰기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위성관은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고강도의 핵실험은 지금 못 하고요. 네. 당장 못 합니다. 기술적으로 풍계를 폭파했기 때문에. 그럼 ICBM 카드인데 이걸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웃고 참지 않죠. 예. 그렇게 보면 이 와중에 군사적인 압박, 이미 뭐 전 미군 사령관들이 군사적으로 압박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선택은 초강경으로 선회할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와중에 군사적 압박까지 가면은 남쪽이 있죠. 미군이 압박하죠. 그럼 감당할 재난이 없죠. 중국도 못 도와줄 거고. 예. 그러니까 전략적인 도발은 어려울 거고 다만 임계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SLBM이지만 사거리를 줄여서 쏜다든지 중거리 미사일이지만 사거리를 줄인다 아니면 일본의 EEZ로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어놓은 레드라인, 핵실험과 ICBM은 제가 보기엔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병기 의원이 제일 염려되는 게 이제 SLBM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이 정도 ICBM이나 SLBM 정도까지 북한이 도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그러니까 것이다. SLBM은 가능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아, 지난번에 예, 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내일 또 어떤 북한의 속보가 나올지 정말 아슬아슬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